옛날 조선 숙종 임금 때 한양 남산 아래 한적한 곳에 이진사라는 점잖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은 백옥처럼 맑아 멀리서 보면 서른도 채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진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었답니다. 넉넉한 살림에 반듯한 풍채, 거기에 대대로 내려오는 명망 높은 가문의 자손이니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이진사의 인생은 평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8살에 사서삼경을 뗐고 13세에 당대 최고의 재원들이 모인다는 서당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지요. 젊은 시절에는 과거의 급제에 조정에서 벼슬을 지냈으나 부모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효심이 지극한 이진사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년상을 극진히 치르고 이후에는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마을 일에도 앞장서 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진사 나리는 정말 타고난 복이 있으시지? 재산도 많고 학식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사실 이진사는 타고난 복 덕에 남들이 평생 애써도 얻기 힘든 것들을 손쉽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이진사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사의 아내인 김씨 부인은 경기 수원 김씨 가문의 교수로 17에 이진사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양반가의 교수답게 어려서부터 예의범절을 철저히 배워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고 바느질과 음식 솜씨도 뛰어났지요. 하지만 부부는 혼인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식사하셔야지요. 밥상 드리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30이 넘어 예전에 고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가냘프던 몸매도 두툼해져 오겹살이 접히는 모습이 되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자태와 정갈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임자, 오늘은 동지팥죽에 내가 좋아하는 꿩고기 수중을 넣었구려. 네, 오랜만에 팥죽을 쏘보았답니다. 진지 맛있게 드시어요. 이렇게 이진사 부부의 하루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지요. 이진사는 아내의 정성과 내조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고 김씨 부인은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학식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사랑방에 찾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마침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몸종 한 명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름이 꽃분이라고 하는데 19살로 일도 야무지게 잘한다고 하니 집안일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진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안에 하인 하나 더 있으면 아내의 수고로움도 덜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모님께서 그리 마음을 써주시니 감사하구려. 부인도 요즘 집안일로 힘드셨을 텐데 도움이 될 거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친정오빠가 데려온다고 하니 방 하나 마련해 놓아야겠어요. 김씨 부인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진사는 그저 새로운 하인이 오는 일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사의 평화롭던 삶에 큰 풍파가 일어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한 주가 지나가고 마침내 꽃분이가 이진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오빠인 김참판이 말을 타고 와서 꽃분이를 데려왔지요. 여보, 오라버니가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따라오는 아이가 꽃분이라는 아이인 것 같네요. 김씨 부인이 말했을 때 이진사는 멀리서 걸어오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순간 꽃분이가 고개를 들어 이진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작되었답니다. 날이 처음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꽃분이라고 합니다. 꽃분이가 깎듯이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들자 이진사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뻘건 꽃봉오리처럼 발갛게 물든 입술, 가느다란 눈썹 아래 맑은 눈동자, 고운 복숭아 같은 뺨, 그리고 가녀리지만 탱탱한 몸매는 마치 선계에서 내려온 선녀라 해도 믿을 정도였지요. 꽃분이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김씨 부인의 친정에서 자랐습니다. 김씨 가문의 하인으로 들어왔지만 워낙 영특하고 예쁜 아이라 김씨 부인의 어머니가 딸처럼 귀여워했지요. 꽃분이는 19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이 한창 피어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가냘픈 허리는 한 손으로 감쌀 수 있을 것 같았고 걸을 때마다 호박등처럼 탐스럽게 흔들리는 엉덩이는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그래. 네가 바로 꽃분이로구나. 어서 오려무나. 내가 온단 이야기는 전해 들었단다. 앞으로 부인을 잘 모시도록 하거라. 이진사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가슴은 이미 쿵쿵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평생 기생집 출입 한 번 하지 않고 첩 한 번 들이지 않은 이진사가 때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아이고,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붉으세요? 어디 몸에 이상이 있으신 게 아닙니까? 혹시 열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씨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 그저 책을 너무 오래 읽어서 그런가 보오. 무릴레에서 그런지 열이 좀 나는 것 같구려. 당황한 김진사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둘러댔습니다. 꽃분이가 도착한 그날부터 이진사의 일상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던 독서 대신 꽃분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첫 번째 일과가 되었지요. 마당을 쓸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모두가 이진사의 눈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꽃분이는 워낙 일손이 야무져 김씨 부인도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안악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솜씨 좋은 음식과 바느질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특히 꽃분이가 담그는 막걸리는 이진사가 평소에 즐기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진사님, 오늘 제가 담근 막걸리인데 한 잔 드시겠어요? 일하다 말고 문득 올려다보는 꽃분이의 맑은 눈동자에 이진사의 마음은 더욱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허리는 개미허리라 불러도 될 만큼 잘록했고 걸을 때마다 탱탱하게 벌어진 복숭아 같은 엉덩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에 이진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내가 따라주는 술이라면 100잔이라도 마실 수 있겠구나. 이진사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지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답니다. 이렇게 이진사는 꽃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꽃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여보, 요즘 왜 이리 기력이 없으세요? 안색도 안 좋고 무슨 시름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김씨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오. 심려치 마시게나. 부인의 걱정스런 눈빛을 뒤로하고 이진사가 둘러댔습니다. 가끔씩 밤이면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의 옷고름을 풀던 이진사였지만 꽃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 후로는 안방으로 향하던 발길을 뚝 끊었답니다. 부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도 이진사의 눈앞에는 꽃분이의 모습이 아른거렸으니 이는 부인에게 죄스러운 일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 꽃분이가 이리도 눈에 아른거린단 말인가.
이진사는 꽃분이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그리 쉽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더구나 이진사가 사랑방에서 홀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면 꽃분이가 물주전자를 들고 찾아오곤 했으니 더욱 마음을 가다듬기 어려웠습니다. 진사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여기 놓아두거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면 이진사의 심장은 마치 북치는 소리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더욱 심했지요. 꽃분이가 사랑방에 이부자리를 펴러 오는 시간은 이진사에게 가장 행복하면서도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사님, 이부자리 펴드릴게요. 꽃분이가 방을 정리하고 이부자리를 펴주는 모습을 보며 이진사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마치 하늘의 선녀가 내 방에 내려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꽃분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이진사는 동전 몇 잎을 꽃분이 손에 쥐어주고는 그 손목을 살며시 만져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마누라 눈을 피해 그 이상 진척은 이뤄질 수 없었지요. 이제 이진사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인지. 이제 와서 저런 계집아이에게 마음을 뺏기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진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마음은 더욱 꽃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밤이면 꽃분이 생각에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지요. 아침이면 피로에 지친 얼굴로 일어나 서책을 보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이진사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지고 살이 빠져 옷이 헐렁해졌지요. 마을 사람들까지 이진사의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이진사 나리가 요즘 어쩐 일인지 몰라.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저리 몸이 야위셨는지. 글쎄 말이야, 혹시 큰 병이 든 게 아닐까? 저번에 보니 허기가 져서 걸음걸이도 휘청거리는 것 같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김씨 부인도 무척 걱정하며 이리저리 약을 지어 남편을 보살폈지만 이진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꽃분이가 곁에 있을 때만은 이진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여보, 아무래도 큰 의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괜찮소. 곧 나아질 거요. 김씨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김진사는 곧 나아질 거라며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부인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친정 어머님 병환이 깊어지셔서 당장 가보아야겠어요. 그렇구려. 빨리 다녀오시오. 장모님은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소. 나도 함께 가야겠으나 몸 상태가 이러니 안타깝구려. 일이 급하니 제가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상태를 보고 기별하겠습니다. 이진사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을 비우면 꽃분이와 단둘이 있게 될 테니 어쩌면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요. 마누라가 부랴부랴 길 떠날 채비를 하며 꽃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꽃분아, 내가 없는 동안 진사얼은 제때에 진지 차려드리고 옷도 정갈이 빨아드리고 사랑방도 깨끗이 치워드리렴. 네, 주임마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꽃분이가 공손히 대답하자 이진사는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웬걸 대문을 나선 지 두어 숨도 되기 전에 마누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없는 동안 식사가 걱정되어서요. 앞집 순덕어미가 새끼 진지를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진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집 순덕어미는 과부가 된 후 이진사 집 살림을 도와주던 여인으로 부지런하고 깔끔했지만 입이 아주 가벼운 것으로 유명했지요.
이진사와 꽃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뒤에 있었지요. 꽃분아, 너도 가자. 이참에 고향집 한번 들려야지. 네? 저도 가도 될까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너도 오랜만에 외가 식구들 얼굴 봐야지. 마누라가 꽃분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니 이진사는 그만 망연자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속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요. 부인, 꽃분이는 여기 두고 가시오. 집안일도 있고. 여보, 괜찮아요. 춘덕 어미가 다 해준다니까요. 꽃분이도 좀 쉬게 해줍시다. 이진사가 아무리 말려도 김씨 부인의 결심은 완강했고 결국 마누라는 꽃분이를 데리고 떠났고 이진사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꽃분이 생각에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구나. 이진사는 대낮부터 약주를 퍼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술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이진사는 다시 술을 따랐지요. 그렇게 세 병째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정말 죽겠구나. 문득 이진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진사가 벌떡 일어나 단걸음에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단골 의원인 영생원이었습니다. 영생원의 허의원은 30년 동안 의술을 연마한 명의로 온갖 기이한 병을 다 고치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허의원은 평소 인수를 베풀어 가난한 이들에게 약값도 받지 않는 의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유한 이들에게는 후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도 유명했답니다. 허의원은 갑자기 찾아온 이진사를 보고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진사어른, 이 시간에 어인일이십니까? 집에 누가 급한이라도 들었소? 술에 불그스름해진 얼굴로 이진사가 허의원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이진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술 냄새 가득한 옷차림과 흐트러진 머리가 그의 내면의 혼란을 보여주었지요. 허의원,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요? 그리 급하게 오시더니만 이 몰골은 또 왜 이렇답니까? 이진사는 술에 취한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인지 허의원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꽃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마음고생,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식욕도 없어진 자신의 상태를 장황하게 설명했지요. 이거 참 일이 맹랑하게 되었네. 상사병이 이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오. 하지만 진사어른, 이런 일을 내가 어찌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허의원, 내가 들으니 당신은 온갖 기이한 병을 다 고친다고 들었소. 사람 심리를 꿰뚫는 약도 있다고 들었는데 내게 어떤 방도가 없겠소? 이진사의 간절함에 허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허의원은 젊은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같은 마을에 살던 아리따운 처녀에게 빠져 밤낮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들켜 혼쭐이 난 적이 있었지요.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인지 허의원은 이진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의원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진사어른, 잘못되는 날에는 악소문이 돌아 영생원은 문을 닫아야 하오. 이진사는 바짝 다가앉아 애원했습니다. 허의원, 제발 도와주시오. 잘못될 리가 없소이다. 일이 뜻대로 풀려 소원 성취하면 의원님께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이진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의원은 이진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과거에도 이렇게 상사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기에 이진사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허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찝찝했지만 이진사의 간곡한 부탁과 후한보답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에 처한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허 의원은 내락을 하고 말았지요. 알겠소이다. 제가 한 가지 방도를 알려드리겠소만. 절대 남에게 발설해선 안 됩니다. 물론이지요. 이 일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겠소. 허 의원은 이진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이진사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지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소. 진사어른께선 그동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오셨는데 이런 꾀로 부인을 속인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소. 이진사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허 의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진사는 그동안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에 대한 마음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지요. 허 의원, 내 마음이 이렇게 된 이상 후회는 없을 것이오. 내 속은 이미 불구덩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소. 허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진사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들었기 때문이지요. 알겠소. 하지만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진사어른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물론이지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허 의원은 이진사에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진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환하게 웃었지요. 허 의원, 정말 감사하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소. 이진사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허 의원이 알려준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피를 구해야 했지요. 이진사는 마을의 정육점을 찾아가 소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주전자에 담아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지요. 일주일 후 이진사의 부인이 꽃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꽃분이를 보는 순간 이진사의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여보, 다녀왔어요. 어머님 병원이 많이 나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정말이오? 참으로 다행이오. 부인도 수고 많으셨소. 이진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 있을 일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즈음 이진사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헉,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이진사는 미리 준비해둔 소피를 입에 머금은 후 갑자기 큰 소리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진사의 부인이 놀라 달려왔고 곧이어 꽃분이와 하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아이고, 진사님이 피를 토하셨어. 빨리 의원을 불러야 해. 이진사는 눈을 뒤집어 사지를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이진사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때 꽃분이가 한 걸음에 달려가 허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허 의원이 이진사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요. 오늘 밤을 못 넘기겠소이다. 부인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의원님, 제발 우리 영감을 살려주세요. 이진사 부인은 이진사를 안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부인이 허 의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허 의원은 쩝쩝 입맛을 다시더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신락 같은 희망은 이 약을 먹고 단전에 기를 불어넣는 건데 이진사 온몸에 기가 다 빠졌소이다. 기를 어떻게 불어넣는다는 말입니까? 단전 기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건 부질없는 짓이오. 효과가 있을지 확신도 안 서는 데다 이 밤중에 기가 넘치는 생판 처녀를 어디서 구하며 구한다 해도 그 처녀가 응할지도 모르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런 걸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시도라도 해보세요. 이진사 부인이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말고 후다닥 들어와 외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꽃분이가 있잖아요. 그 말에 꽃분이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남자의 단전에 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인 나리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에 꽃분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라도 도움이 된다면. 꽃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진사 부인은 허 의원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수처녀의 단전을 죽어가는 사람의 단전에 맞대면 기가 옮겨가는데 허 의원이 다 죽어가는 이진사의 입을 벌리고 음양구분한 12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진사와 꽃분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자, 이제 두 사람만 남겨두고 우리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제가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씨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허 의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기의 흐름이 방해받으면 안 되는 법이지요. 부인께서도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결국 허 의원과 이진사 부인은 안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진사는 꽃분이와 단둘이 방에 남겨졌지요. 진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꽃분이가 물었습니다. 이진사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꽃분아,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렸구나. 의원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단전을 맞대야 한다. 내 옷을 벗겨다오. 꽃분이는 수줍음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진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진사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사의 상의가 벗겨지자 꽃분이는 더욱 당황했지요. 이제 내 옷도 벗어야 한다. 그래야 단전이 맞닿을 수 있다. 이진사의 말에 꽃분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입은 옷을 한꺼풀씩 벗을 때마다 이진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발가벗은 채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사님? 내 위에 올라와 단전을 맞대야 한다. 꽃분이는 부끄러움을 참고 이진사의 위에 올라갔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이진사와 꽃분이는 발가벗고 단전을 맞대었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말았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꽃분이도 점차 이진사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요. 이진사는 평생 꿈꿔왔던 꽃분이의 몸을 마음껏 누리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진사님, 정말 기운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꽃분이의 말에 이진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열정의 불꽃을 태웠고 결국 지친 몸으로 서로를 안은 채 잠이 들었지요. 동창이 밝았을 때 꽃분이가 낯을 붉히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진사어른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진사 부인은 달려들어가 이진사를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진사는 눈을 뜨고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여보, 정말 살아나셨네요.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허 의원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떠났지요. 앞으로 한 달간은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술과 짜고 매운 음식은 삼가시고 푹 쉬셔야 하지요. 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감을 살려주셔서. 허 의원이 떠난 후 이진사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식욕도 돌아왔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꽃분이를 볼 때마다 눈짓을 하고 몰래 손을 잡는 등 둘만의 비밀스러운 교감을 나누었지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어쩌면 그리 빨리 회복되셨어요? 허허. 꽃분이의 기가 나를 살렸소. 그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오. 이진사는 부인 앞에 서는 것으로만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꽃분이와의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꽃분이를 몰래 불러 사랑방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허 의원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며칠 후 저녁나절 이진사가 영생원을 찾아갔습니다. 허 의원은 반가운 표정으로 이진사를 맞이했습니다. 진사어른,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군요. 이제 저에게 약속한 보답을 하시러 오신 겁니까? 이진사는 허 의원에게 주막집으로 가자고 했고 거기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이진사는 술값만 내고 다른 보답은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한턱 내는 것으로 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소. 허허. 허 의원, 내가 더 큰 보답을 하려 했지만 의원께서 너무 급히 자리를 뜨시니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소. 하지만 이진사의 말과는 달리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크게 보답하겠다던 이진사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허 의원은 참지 못하고 이진사 집 사랑방에 찾아갔지요. 진사어른, 일이 성사되었으니 약속하신 보답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소? 이진사는 허 의원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주막에서 술을 거하게 대접해드리지 않았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술 한 잔이 어디 크게 보답한다는 약속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허,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소만 더 많은 걸 기대하셨나 보. 이진사는 미소를 띠고 허 의원을 보며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허 의원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었지요. 허 의원이 이를 갈았지만 소문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 이진사는 얼굴에 먹칠만 하면 되지만 영생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니까요. 진사어른, 약속을 저버리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날 밤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 의원, 그런 말씀 마시오. 이대로 지나가는 것이 서로의 보신에 좋을 것이외다. 허 의원도 알다시피 내가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만약 이런 일이 퍼진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겠소? 곰곰이 생각해 보시구려. 허 의원은 이진사의 위협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 의원이 사랑방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진사, 그날 밤에 먹은 환약이 무엇인지 아시오? 음양구분한 말이오. 그것은 개똥으로 만들었소이다. 12알이나 드셨으니 맛이 일품이었겠소이다. 이 말을 들은 이진사는 우액 소리와 함께 저녁 먹은 것을 다 토해버렸습니다. 개똥이라는 말에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이진사에게 큰 병이 새로 들었습니다. 개똥뿐만 아니라 개만 봐도 토하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허 의원의 말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결과였지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왜 걔만 보면 구역질을 하십니까? 모르겠소. 걔만 보면 갑자기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이진사 부인이 다시 허 의원을 찾아갔지만 허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병은 약이 없소이다.
딱 한 가지 약은 이 세상에 개라는 개는 모두 없애는 거요. 의원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영감이 너무 괴로워해요. 미안하오, 부인. 하지만 이 병은 정말 치료법이 없소. 아마도 영원히 개를 볼 수 없게 될 것이오. 그 일이 있은 후 허 의원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사를 마주칠 때마다 그 강아지를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럴 때마다 이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구역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액,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제발 저 개를 저리 치워주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이 귀여운 강아지가 뭐가 문제란 말이오? 이렇게 이진사는 평생 개를 보면 토하는 병을 얻게 되었고 집 근처에도 개가 오지 못하도록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개들이 자꾸만 이진사의 집 주변을 맴돌았고 이진사는 그때마다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요. 한편 꽃분이는 이진사의 병을 고친 공로로 온갖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꽃분이를 더욱 귀하게 여겨 거의 딸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이진사와 꽃분이의 관계는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사가 개 공포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되면서 꽃분이에 대한 욕망도 점차 사그라들었기 때문이지요. 꽃분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 탐욕 때문에 이런 병을 얻게 되었어. 이진사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진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지요. 부인에게도 더 잘하고 꽃분이에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답니다. 몇 년 후 김씨 부인은 마침내 자식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진사 가문에 후계자가 생긴 것이지요. 이진사는 아들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며 모든 불행을 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하지만 개 공포증만은 평생 고쳐지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진사가 왜 개만 보면 저렇게 기절할 듯이 토를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비밀은 이진사와 허 의원 그리고 꽃분이만이 알고 있었답니다. 허 의원은 이후로도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녔고 이진사를 만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사가 멀리서 보이면 일부러 강아지를 안고 걸어갔지요. 그럴 때마다 이진사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진사는 비록 개 공포증이라는 병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이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진사도 처음에는 욕심에 눈이 멀었지만 결국은 올바른 길을 찾아갔으니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숙종 시절 법성포 주변 바닷가 마을에 어수룩한 장사꾼 정벽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벽산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고개마다 산을 넘고 길마다 물을 넘어 3일 밤낮을 달려 머나먼 법성포까지 장사를 하러 왔던 것이지요. 정벽산은 마음씨 착하고 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참봉이라 불릴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붉으며 체구는 건장했으나 눈매는 소처럼 순해서 누구든 한 번만 보면 이 사람은 순진하다고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정벽사는 원래 강원도
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가게를 도왔지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에 정벽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18살이 되자 정벽사는 마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까지만 다니며 잡화를 팔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었지요. 정벽산의 성품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장사꾼이 가짜 은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자고 제안했지만 정벽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을 원님에게 알렸지요. 덕분에 그 사기꾼은 붙잡혔고 정벽사는 정직한 상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벽산이었기에 늘 손님들로부터 신뢰받았고 정직한 장사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당나귀 3마리만 잘 부려먹으면 굴비와 멸치를 한 짐 싣고 영월로 돌아가 장을 펼치면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정벽산의 당나귀 3마리는 그와 함께 1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첫째 당나귀는 흑돌이라 불렀는데 까만 털과 힘이 세기로 유명했지요. 둘째는 백설이라 불렀는데 털이 하얗고 영특하여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셋째는 황토라 불렀는데 노란 털을 가진 어린 당나귀로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지요. 이 3마리 당나귀는 정벽산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정벽산은 당나귀들을 끌고 법성포에 당도하여 저작거리 한켠에 있는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법성포는 조선 최고의 항구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과 물건들로 늘 분주했습니다. 특히 굴비와 멸치가 유명했지요. 정벽사는 이곳에서 좋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내륙 지방에서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지라 주막 주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지요. 여보시오, 주막 주인장. 이곳에 쇠고기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만 정말 그런지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주막 쇠고기 국밥은 법성포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곳의 국밥은 먹기 힘들어질 걸세. 주막 주인은 일자 눈썹에 주먹만 한 코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팔뚝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것을 보니 주먹 싸움 몇 번은 해본 사람 같았지요. 주막 주인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며칠이나 묵어 가실 것이요? 내일 날이 새면 굴비와 멸치를 사서 바리바리 나귀 등에 싣고 영월로 돌아갈 참이오. 주막 주인 아내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살구꽃처럼 붉은 볼을 가진 아리따운 얼굴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였답니다. 그러시면 방 하나 내어드리겠소. 편히 쉬다 가시게. 정벽사는 쇠고기국밥에 막걸리 한 호리병을 들이켰습니다. 술 맛이 일품이었지요. 이복의 주막 주인장, 술맛이 일품이구려. 이런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는 듯하오. 그렇소. 우리 집 막걸리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한 병 더 가져오리까? 아니요, 충분하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만 자리에 들어가야겠소. 정벽사는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돌자 초저녁부터 눈꺼풀에 납덩어리를 매달았는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대는 단보찜에 넣어 베개처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터인지 바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더운 나머지 잠에서 깼습니다. 엄동설한도 아닌데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바닥이 설설 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한여름밤 같구나. 방 안에 왜 이리 덥단 말인가. 이러다 쪄 죽겠구나. 들창도 없는 방이라 정벽사는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윗도리를 훌렁 벗은 채 또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잠들기 전 정벽사는 방문을 활짝 열어둔 것을 잠결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덥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얼마나 밤이 깊었나 이상한 낌새의 잠을 깨니 아니 이럴 수가. 웬 여인이 정벽산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벽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른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물컹한 살덩이가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가니 삼각지에 우거진 풀숲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벽산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내 옆에 누워있단 말이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정벽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쾅 집 신발들이 방에 쳐들어오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연놈들이 초저녁부터 눈길 주고받는 게 수상쩍다 했더니 역시나 이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벼락 고함을 지르는 남자는 바로 주막 주인이었고 발가벗고 누워있던 여자는 주막 안 주인이었습니다. 아뿔싸, 이게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험상궂게 생긴 주막 주인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발가벗은 채로 주막 안 주인은 나 죽는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막집 방방마다 투숙객들이 모두 나와 희한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정벽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으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주막 여주인은 옷가지를 주워 앞만 가린 채 마당을 가로질러 주랭랑을 쳤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와 정벽산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감히 내 마누라를 탐하다니! 오늘 내 놈의 목숨은 없다! 그때 투숙객 중 한 사람이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얼굴에는 검버섯이 몇 개 나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이러다가 살인 나겠소. 진정하시오, 주인장. 사내가 황소처럼 뿔난 주막 주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발길질을 해대자 투숙객은 그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뒹굴었지요. 내 저놈을 옥에 쳐 넣을 게야! 감히 내 마누라를 넘보다니! 이 불안당 같은 도둑놈아!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막걸리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사이 싸움을 말린 투숙객이 정벽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형씨.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아무리 여색이 아름답다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하다니 참으로 위험한 짓을 하셨구려. 나는 결백하외다. 얘가 잠든 사이에 여인이 몰래 들어와 이러한 변이 생긴 것이니 어찌 내 잘못이라 할 수 있겠소? 허허, 숙박객들 모두가 다 봤는데 혼자서 결백하다고 우기니 나 원참 주인에게 위로금 몇 푼 주고 통사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간 감방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될게요. 그러나 정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진다 했던가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주막 주인 부부와 장사꾼 그리고 증인인 투숙객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를 갈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습니다. 사또님, 이놈이 소인의 마누라를 겁탈하려 했사옵니다. 제발 이놈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관복을 갖춰 입은 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겁탈한 놈도 입이 달렸는가? 이렇게 상황이 명명백백하건만 내 놈은 무슨 변명을 할 테냐? 정벽사는 몹시도 떨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기에 사또를 향해 단호하게
제가 왜 한밤중에 문을 열게 되었는지, 왜 옷을 벗고 자게 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 검증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계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발 현장에 한 번만 가주십시오. 정벽산의 의외의 대응에 사또도 놀라고 주막 주인도 놀랐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현장 검증을 해보자꾸나. 사또가 육방관속을 대동하고 손수 멀지 않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사또는 정벽산이 묵었던 방을 살폈습니다. 이 초여름에 왜 소인의 방만 그토록 군부를 지폈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방은 어떠하온지 살펴보시옵소서. 사또의 명령으로 관속들이 다른 방을 살폈더니 다른 방은 방바닥이 냉랭한데 정벽산이 묵었던 방은 아직도 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추위를 타신다고 하여. 초여름에 누가 추위를 타겠느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막 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구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들창 하나 없는 방에 군부를 피워대니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겠구나. 어찌하여 저 장사치의 방에만 이리 군부를 피웠단 말이냐? 주막 주인과 그의 아내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또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자의 계획입니다. 저와 제 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여관 주인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손으로 싸움을 말리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벽산을 함정에 빠뜨려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주막 주인 부부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던 투숙객이 한패거리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셋 다 잡아들이거라! 곧 동원 앞마당에 곤장 소리가 철썩이고 세 사람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나그네를 속여 금전을 뜯어왔던 것이었고 마침내 정벽산의 지혜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수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세 사람은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이 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신념 덕분에 그 몹쓸놈들의 죄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었다네. 자네가 그렇게 현장 검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그 상황에서는 자네를 잡아 가두었을 걸세. 감사합니다, 나리. 이 모든 것은 제 청을 들어주신 사또나리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부디 지금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살게나. 정벽사는 사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당나귀의 굴비와 멸치를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정벽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마리 당나귀와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정직하게 장사를 이어갔지요. 그의 정직함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정직한 장사꾼 정벽산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정벽산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영월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의 가게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로 손님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상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벽산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법성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내어 간교한 술수를 부리는 이들이 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정직하게 살고 결백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니라. 이렇게 정벽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악인들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정벽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지만 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가호가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